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유흥업소 술값을 대신 내준 걸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금액만 수천만 원대였고 몇 년에 걸쳐서 법관 인맥 관리가 이어져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대출 금리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장사로 번 돈이 늘자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 그림들이 철거됐습니다. 그림을 철거한 국회 사무처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란 입장이지만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소리 때문에 놀라서 잠 깨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점심때쯤엔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주말 내내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늘도 전국을 뒤덮으면서 이래저래 불안한 월요일을 보내야 했는데요.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서도 일상을 멈출 수 없는 현장부터 김나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건설 노동자 김산 씨는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오후까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 장구는 없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거 워머를 착용합니다. 매일매일 먼지 먹고 있죠, 솔직히. 그렇다고 쉴 수도 없습니다. 농도가 너무 짙을 때는 일을 좀 시도로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심하다 해서 일을 못 하거나 배달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래도 많이 끼고 눈이 굉장히 좀 뭐에 낀 것 같은 느낌? 건강엔 나쁘지만 쉬진 못합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여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세먼지는 주말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이고 건설 현장 조업 시간도 단축해야 합니다. 매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심한 경우 노동 시간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목요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강화도 인근 바다에서는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이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 이어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갑자기 재난경보음이 울립니다. 한 유튜버가 방송을 하던 때입니다. 책상 밑으로 숨습니다. 잠깐만.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자다가 좀 진동을 느껴서 저도 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거든요. 바로 몇 초 있다가 기상청에서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었나 보다.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계기 진도라고 합니다. 강화군은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진도 4, 서울에선 진도 2로 측정됐습니다. 지진 관측에 나선 1978년 이래 인근 반경 50km 안에서 발생한 지진 중 이번 지진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단층으로는 동두천 단층과 예성강 단층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바로 강화도 인근을 지나는 예성강 단층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성강 단층이라는 게 이북에다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증거는 없죠. 예. 피해는 없었지만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대피 장소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도 놀랐는데 점심시간 즈음에도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온 건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바깥에 나와 있던 시민들은 좀 더 빨리 자세하게 대처 방안을 알려주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1분 시민들에게 낯선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미국의 위성 잔해물이 오늘 오후 12시 20분에서 1시 20분 사이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 시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전국 공항에선 비행기 이륙이 멈췄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러자 점심 먹으러 또는 약속길에 나섰다가 불안해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전쟁급에 속하는, 특히 이제 서울에 떨어진다면은 이 뭐 인구 밀집 지역에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추락 시간이 다 돼서 안전 문자를 보낸 건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위성이 추락한다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낸 건 어젯밤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문자에 유의하란 내용뿐 아니라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링크로 걸었으면 좋았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인공우주 물체가 추락할 때 실내로 대피하거나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라는 등의 행동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줘야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주의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떨어지는 인공위성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부품이 대부분 탑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다칠 가능성은 9,400분의 1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반도를 지나서 추락을 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오늘 떨어진 위성은 1984년 발사해서 2005년 은퇴할 때까지 21년간 임무를 다한 미국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한반도 남서 방향인 대만 쪽 상공에서 추락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상공을 가로질러 동해안이나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이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만일 한반도에 진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추가 비리 의혹입니다. 김 씨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준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모 부장판사의 경우 김 씨가 없을 때도 김 씨 이름을 대고 비싼 술을 마신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유흥업소 직원 전화기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화 목록에서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모 변호사와 이모 판사 번호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과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변호사 개업했고 이 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지난 2017년 당시 현직이던 김 전 판사와 처음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2명 손님의 기본 금액이 400만 원 선입니다. 이후 김 전 판사가 이 술집에 들릴 때면 김만배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 직원은 함께 온 지인이 계산한 적도 있고 김만배 이름으로 달아놓고 간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술값을 현금 정산했는데 업소 직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술값 가운데 2천만 원가량은 갚지 못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전 판사는 JTBC의 거듭된 방문과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이모 판사는 김만배 씨가 연락해서 간 것인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불러서 간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술자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30분 정도 있었을 뿐이고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법조인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건넨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김 씨가 한때는 아예 언론사도 인수하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 회복한 김만배 씨를 연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씨와 언론계의 접촉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청탁도 하시면서 돈을 주신 건가요? 김 씨가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과 민영통신사 하나를 인수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신문은 2021년 김 씨가 제3자를 통해 접촉해왔지만 만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결의 간부에게 건너간 김 씨 측의 돈이 당초 알려진 6억 원보다 3억 원 더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6억 원을 빌린 뒤 2억 원을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오간 돈이 더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와는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의 돈 거래가 있었고 채널A 기자에겐 명품 신발이 건너간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간부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란 입장이고 중앙일보 간부는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이자와 함께 받은 돈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골프를 치면서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조선일보 전직 논설위원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홍보실장으로 영입해 수천만 원의 급여를 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은행의 이상한 계산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이 새해 들어 예금 금리는 내렸습니다. 너무 은행으로만 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 주문에 반응한 건데요. 문제는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반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올린 겁니다. 은행의 떼돈 버는 이자 계산법,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러 온 금융 소비자들이 지난달보다 더 낮아진 예금 금리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예금 금리를 낮추면 대출 금리도 낮춰줘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데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두고 예금 금리 낮추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발단은 지난해 11월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입니다. 시중 자금이 은행에만 몰리는 문제가 생긴 데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를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행들은 예금 금리만 내렸을 뿐 대출 금리는 도리어 올렸습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우리 원 플러스 예금 상품은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연 5% 넘던 예금 금리가 올 들어 4%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이 은행의 아파트론 상품 금리는 최고 연 8.11%로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예금 금리는 약간 내렸지만 채권 금리 같은 다른 조달 비용이 올라서 대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더 뛸 거란 우려가 큽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주는 이자는 덜 주고 받는 이자는 더 받는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요. 당연히 지난해 은행들의 이익은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다른 산업과는 대조적인데요. 이렇게 번 돈으로 은행들 성과급도 최대라는데 김도훈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지난해 벌기는 이제 어느 정도나 번 건가요? 네, 역대 가장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표를 보면요. 2020년 1에서 3분기 30조 8천억 원이던 이자 이익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였던 지난해 40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특히 이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 다시 말해서 예금 받아서 대출 내놓고 번 돈의 비중이 1년 새 85%에서 96%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고금리 시기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 불리는 이자 장사에 더 힘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장사에 힘을 쏟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직원들 성과급도 일단 많이 줬다고요? 네, 한번 볼까요? 기본급 기준이고요. 신한은행이 361%, 국민은 280%에 특별경력금 340만 원씩 따로 지급합니다.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지급합니다. 이 세 은행 중에 한 곳에 다니는 11년 차 현직 과장급 직원 한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본급 350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나 계산해 봤더니 신한이 약 1,263만 원, KB국민은 1,320만 원이고 농협이 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농협은행은 3년째 성과급 지급률을 200%에서 400%까지 이게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물가 잡겠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고통받는 건 서민과 소상공인, 무주택자들인데 그 수혜를 다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많이 준다.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보다는 이자 장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리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은행들 영업시간을 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해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이면 은행이 문을 닫는 거죠. 네, 은행은 원래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4시 정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2월쯤부터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기존보다 1시간 정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중순에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영업시간을 정상 복원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은행 노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지켜본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고 그런 부분인데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꿈꾸는 거겠지만 문제는 그 부담을 서민들이 진다면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역대급으로 또 이익을 올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업계입니다. 기름값이 널뛰게 했는데 역시 기름값이 오를 때는 재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서 돈을 벌었다는 지적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 들어 유류세나 혜택이 줄자마자 휘발유 값은 일주일 새 30원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유류세를 빼려고 하니까 바로 저기 주유소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기네 세금을 더 올려갖고 붙여갖고 또 오르는 건 또 금방금방 봐야 되고. 그런데 오를 때와 달리 내려갈 땐 찔끔 내려갔다는 비판이 큽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3차례 유류세를 깎았을 때 그 이상 휘발유 값을 내린 주유소는 많아야 20%였습니다. 10곳 중 8곳은 기름값을 덜 내렸단 겁니다. 정유회사나 주유소가 폭리를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고 다른 정유사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자 정부는 정유사의 기름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평균 도매가만 공개하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유통 단계별로 도매 가격을 공개해 마진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정유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지역별로 유통 단계별까지 확대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영업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마진이 합리적이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집을 사든 임대든 새 집에 이사 가는 건 언제나 흥분되는 일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흥분을 안긴 집이 있었습니다. 충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사전 점검 때 벽지가 뜯겨져 있어 보수해달라고 했더니 누군가 뜯겨진 벽지에 그냥 사세요라고 써놨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안 된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벽지가 뜯겨져 있는가 하면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철골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한 집에는 누군가 조롱하듯 집 내부 벽지에 그냥 사세요라고 적어놓고 가 입주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누구의 소행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게 시공사 입장입니다.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며칠 새 보수 공사에 속도를 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공사가 덜 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세대에 올라가 보니 집 현관문이 뜯긴 채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조만간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입주자는 불안합니다. 출입문이 떼어져 있었는데 그 근처에 좀 공사하고 있는 흔적이 있어서 한 달 뒤 2월 6일이라도 다 보수가 된 뒤에 입주를 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이 아파트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하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측은 준공 전까지 보수를 끝내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며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대신 차라리 벌금을 좀 더 물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전혀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더 책임을 묻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덜 자로 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불린 3표 채석장 사고입니다. 대표이사의 그룹 회장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계에선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좀 메시지를 주는 법이. 지난해 기재부는 형사처벌 규정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 같은 경제벌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처벌 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고 제재하는 방식도 경제적 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사업주 처벌과 함께 회사에도 벌금을 물리는데 이 벌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시행 1년 만의 개정으로 처벌이 약해지고 법 취지가 훼손될 거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뻔뻔한 정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총출동해서 포토라인에 함께 서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지지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야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검찰에서 소환한 일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수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무능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일정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출석 현장에 당 지도부는 물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와의 동행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조사 다음 날 인천에서 경청 투어를 하고 이틀 뒤엔 신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해촉도 검토하겠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냈기 때문인데 시점상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이른바 윤심의 개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전 의원은 자녀 출산 시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언급했는데 사회수석이 공개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윤심이 특정 후보로 정리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토 신호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사실상 당권 도전 뜻을 접지 않았고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부위원장 해촉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출 탕감을 거론한 나 전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당내에선 대통령실의 과도한 선거 개입이란 비판과 나 전 의원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는 해석이 같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돼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 조사팀을 만듭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은 정책을 해야지 비위를 캐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찰 조사팀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설치됩니다. 경찰, 검찰 등 5명 내외의 파견 인력으로 채워지고 주로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 고위공직자 감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그러다 감찰 기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감찰 조사팀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과거 정부에서 사찰 논란이 일었던 비위 첩보 수집 기능은 총리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감찰 조사팀은 총리실이 넘긴 첩보를 조사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이 첩보와 조사 등 감찰 업무를 총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입수되는 첩보를 자체 검증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감찰 조사팀이 정보 수집과 감찰을 총괄했던 과거 민정수석실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법무부 인사검증단과 국정원의 신원조사 기능 강화에 이어 새로운 감찰 조직까지 신설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궜던 중국이 막상 빗장을 풀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여객기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정상 국가라는 걸 선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국경을 열면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공항에 외국 승객들이 들어옵니다. 격리 시설이나 PCR 검사장은 사라졌습니다. Health declaration, and I took a PCR test, but they didn't ask for it. 코로나 발생 이후 3년간 출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중국 당국이 막상 방역 조치를 푼 뒤엔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관영 CCTV는 일본 공항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소식을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8趟航班从成田机场出发，飞往中国内地。最早的一班呢，已经是在1个多小时之前起飞，飞往哈尔滨。 홍콩에선 육로 통관 현장에 기자를 보내 마침내 문이 열려 감개무량하다는 중국인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인민일보도 세계면에 걸쳐 방역의 전략적 주도권을 지켜냈다며 국경 개방을 코로나에 대한 승리로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선 1억 인구 중 9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全省新冠病毒感染89%，其中城市89.1%，农村88.9%。 이미 중국 내 감염자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인 6억 명을 뛰어넘은 상황.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변이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이 별다른 대책 없이 빗장만 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논의를 시작합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이 변수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조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기 위한 기준 4가지 가운데 2가지는 충족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주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능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난데없이 대전과 충남도에서 먼저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총리가 나섰습니다. 그게 되면은 벗자 하는 건데 1월 말쯤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준이 먼저 만들어져야 했지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에도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국인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구분한 겁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국내 들어와서 전염원이 돼서 확산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진짜 과학 방역을 위해선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국회에서 오늘부터 한 전시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새벽 전시 그림들이 철거되면서 취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 그림들이 많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규정에 맞지 않다고 철거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 또 한편에선 국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를 풍자하는 그림들입니다. 닷새간의 전시를 앞둔 오늘 새벽 국회 사무처가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사이 설치된 작품 80여 점이 모두 철거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빈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는 윤 대통령이 나체로 칼을 휘두르거나 한동훈 장관을 개로 묘사하는 작품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사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주최 측과 전시를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과거로의 퇴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추후 작품별로 재심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최 측은 국회 전시는 거부할 것이라며 작품 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늘 아이 맡기는 게 고민이죠.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오후 5시까지여서 직장인들이 제대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이 돌봄 교실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인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돌봄 교실을 이용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1학년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우선은 다양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5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제가 퇴근해서 집에 일찍 간다고 해도 6시 반.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반영해 늘봄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늘립니다. 일부 학교만 하고 있는 아침 돌봄도 확대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면서 예체능과 코딩 등 다양한 교육 과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모집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게 하려면 인력을 늘리고 돌봄 전담사의 처우도 개선해줘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맡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학교와 교사들 몫으로 전가되는 거죠.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해보고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대선이 끝난 뒤에 부정선거라며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일이 브라질에서 일어났습니다. 룰라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전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브라질 의회 의사당과 대통령궁에 난입했습니다. 역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위였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의사당 안에서 일반인들이 소동을 피웁니다. 의장석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거나 웃으며 셀카를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당 지붕에 올라선 사람들은 위태롭게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선 시위대 수천 명이 의사당 건물에 난입했습니다. 대통령궁과 정부 청사, 대법원 건물까지 모두 표적이 됐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던 전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로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인 겁니다. 지난해 대선 결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자 반대 세력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즉각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As instituições que foram criadas para fortalecer a democracia. E essas pessoas, esses vândalos, sabe, fizeram o que nunca foi feito na história desse país.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그가 부추겼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와 판박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요즘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서 아이들은 주말에 아프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토요일 새벽, 소아과가 있는 건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직 병원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진료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진료가 시작되려면 1시간 남았지만 복도를 넘어서 계단 아래까지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밤새 열이 난 아이와 찬 기운이 남은 복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줬어야 힘들어, 주말 독감 걸려갖고. 오랜 기다림에 접이식 의자를 챙겨오기도 합니다. 7시쯤에는 나와야 오늘 진짜 적은 편이에요. 두 번째일 줄 몰랐어요. 같은 날 서울의 한 아동 전문 병원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이미 만차입니다. 도로까지 줄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8시에 오면은 한 100번? 120번?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휴대폰 앱으로도 진료 예약을 받는 곳이 많은데요. 소아과 예약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직접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약이 시작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자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나옵니다. 앱으로 예약이 어렵자 직접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어플 원래 9시쯤 열리잖아요. 네. 숨이 차가지고 뛰어와가지고 9시에 거의 열리면은 거의 다 끝나요 그냥. 현장 마감돼가지고. 소아과 진료를 위해 온 가족이 나서기도 합니다. 친딸인데 옆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프면 어머니 저기 아파요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맞아 주사야 해야지. 정책은 아기를 낳아라 하면서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두 명 낳기가 무서워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선 전공의가 부족해 소아 환자를 못 받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소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은 207명인데 지원자는 33명뿐이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충북에서 24시간 소아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충북대병원뿐입니다. 이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3명인데 올해 지원자는 1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대전, 충청, 세종권 다 합쳐서 유일한 전공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응급실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입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없으면 얘는 또 초미숙아라서.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소아과 6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출생률이 감소한 데다 의료 수가까지 낮아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조금 획기적인 그런 조금 지원 정책들.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만 해달라 토요일 새벽 병원 앞을 지키던 한 아버지의 말입니다. 소아과 한 번 가기 힘든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부산의 한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지며 근처 주택가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외벽이 불에 잘 타는 소재였던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은 외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치솟는 불길과 반대로 불덩이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뛰어다니며 위급함을 알립니다. 150m 가까이를 멀리 달아났는데도 그때 거기까지도 유리 조각이 튀기고. 23층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난 불은 인근 건물로 번지며 주택가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거리 곳곳에는 화재로 튄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희뿌연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부산 최대 번화가 여기 서면 일대에는 온종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피스텔 552가구 가운데 42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남자 한 분이 문을 하나하나 다 두들기면서 화재가 났다고. 주차 타워 외벽이 불쏘시개와 연료 역할을 했습니다. 가연성 소재 드라이비트로 추정됩니다. 싸고 구하기 쉽지만 매번 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은 8시간이 지나고 건물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내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절도 전과자 2명이 함께 빈집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한 명은 아파트 6층까지 맨몸으로 올라갔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봤습니다. 둘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아파트 난간으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서더니 배관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들어간 지 7분 뒤 훌쩍 뛰어내려와 담장을 넘어 달아납니다. 범죄를 시작하고 마치기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빈집 털이범 52살 이모 씨입니다. 드라이버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19곳을 털어 5천만 원 정도 금품을 훔쳤습니다. 거의 저층을 노리기는 하는데 6층까지도 올라간 것도 확인됐거든요. 6층까지도 그냥 맨손으로 장갑 끼고. 둘이 한 팀이었습니다. 2달 전 출소한 이 씨는 42살 정모 씨와 함께 범행했습니다. 정 씨는 망을 보며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둘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고 나가면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둘을 구속하고 작물업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겸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년 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4,500만 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번이나 투약하면서 지인들에게도 마약을 나눠준 혐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형보다 적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매상이 아닌 단순 투약 사범에겐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 수사 협조를 많이 했다는 거는 내가 주변에 마약과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근절하겠다. 나는 재범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보여질 여지가 좀 많아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 치료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전화였는지는 들어보시죠. 왜 알리지도 않으셨냐고 그러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축하하신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 의원의 아들이 그날 결혼을 했는데 대통령이 전화까지 하면서 살뜰히 챙긴 겁니다. 이른바 윤심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김기현 의원의 전당대회 캠프가 문을 열었는데 문전성시였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썼던 북까지 가져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여당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부위원장이죠. 저출산 대책을 내내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심합니다.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소리까지 나경원 부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책을 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얘기한 것도 섣부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장관급을 저렇게까지 때리는 걸 보면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이준석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여당 전당대회를 가득 메운 윤심 논란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 최대 문제라고들 하는데 부위원장은 당대표 나갈 결심을 굳히고 있고 만약 대통령실도 부위원장의 정치적 진로 때문에 해촉할 결심을 한다면 저출산은 대체 어떻게 풀 건가요? 다시 보기였습니다. 11년 전 러시아로 귀화했던 빅토르안이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쇼트트랙 코치직에 지원했습니다. 빅토르안은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로,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선 중국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안현수 시절 성남시청 소속이었던 빅토르안. 돌고 돌아서 성남으로 오려 한다는 소식에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빅토르안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새벽에 지진으로 진동 느낀 분들 계신데 이럴 때 대비 요령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대비 요령과 실제 지진이 났을 때 두 가지 경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상시 요령인데요.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잘 고정을 해둬야 되고요. 평상시 가족회의 등을 통해서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드는 게 좋습니다. 숨을 곳, 대피할 곳을 미리 확인하는 거죠. 또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또 보관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튼튼한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둬서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동할 때는 계단을 사용하고 또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역 안에 있을 때는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을 때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기보다는 안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연일 심한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자, 오늘도 종일 숨쉬기가 좀 답답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중서부 대구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자세한 미세먼지 예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그리고 충청도, 전라북도 쪽으로 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좀 맑은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8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떨어지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종일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 토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선 눈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떠다니는 우주에 늘어난 인공위성 잔해물에 대해서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